제가 슬라이드 바꾸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양 설명이 들려가는데 아웃켤레의 두 번째 소설집에 들어있는 작품이고 두 번째 소설집은 관점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제가 관점과 시점을 일단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소설의 이론을 할 때 소설의 기본 이론을 할 거고 심화 이론을 할 건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점이라는 거는 만일에 아까 동만이가 나왔어. 그리고 오선생 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나면은 그냥 이 동만이라는 이름이 굳이 나올 필요 없겠어요. 상대방이 동만아 불렀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냥 나가 여기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가죠. 내가 보는 거야. 내가 지금 화분을 보고 이 칠판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분필을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이 대상에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관찰자가 돼서 하는 거예요. 사실 관찰자 시점은 사실 드물어요. 거의 다 주인공 시점으로 가는데 이 오 선생이 나로 나오겠죠. 오 선생이 나로 나오겠죠. 나가 나오면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권기용을 묘사할 때는 그가 되겠죠. 내가 권기용을 바라고 근데 내가 권기용의 마음까지 볼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뿐이고 이 사람을 추측할 뿐이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선생님 눈빛이 반짝반짝해. 그러면 이 작품의 이야기들이 선생님과 많이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나의 강의 일지를 쓴다면 오늘 A라는 선생님이 눈빛이 어디서 반짝반짝했다. 그다음에 B라는 선생님은 어디서 메모를 체크를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 혹시 그 부분이 어려워서 체크했을까? 아니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모를 많이 하신 건가? 그리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눈물이 좀 그렁그렁 하셨어. 혹시 그 작품에 있었던 아픔이 그 선생님과 뭔가 소통이 된 건가? 나 혼자 막 그렇게 쓰는 거죠. 그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나는 쓸 뿐이야. 그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오늘 드러날 것들을 본다면 일단은 아까 장마의 관찰자 시점은 우리가 장마의 이야기가 사실 어려운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 해설을 잠깐 문제 풀일 때 잠깐 말씀드릴 건데 오늘 제가 아웃켤레를 일단 보면서 오 선생이 나가 되겠고 권기용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시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서술을 하고 있는 오 선생의 입장에서 모든 서술을 보는 거죠. 그게 시점인 거고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등장인물에 오 선생도 있고 권기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권기용의 관점에서 그 광주 대단지의 폭동을 보는 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관점이라는 거는 시각이에요. 이 광주 대단지 폭동에 대해서 오 선생은 아니 권기용이 자기 신발 닦으면서도 식은땀을 막 흘리는 사람이 주동자가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거는 오 선생의 관점인 거예요. 하지만 이 권기용의 관점에서 광주 대단지 폭동을 보면서 내가 갑자기 이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권기용의 관점은 뭐였냐면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나는 구두를 닦으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처럼 그들이 데모를 하다가 갑자기 그 참외를 먹으려는 그 생존의 욕구를 보는 순간 이 권기용의 관점에서는 이 생존의 이 사람들의 이 생존을 위한 그 마지막 그 절망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확 충동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권기용의 관점에서 그 사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할 때는 관점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과 관점을 정확히 아셔야지만 묻는
그 문제의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과 포인트는 상당히 토론할 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문창과에서도 문창과에서 또한 시점과 관점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려워하세요. 잠깐 제가 관점과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시점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집에 가갖고 강의일지를 썼어. 일기를 썼어.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들을 쓸 때 선생님들의 마음을 몰라. 하지만 내 시점으로 그 강의일지를 쓰고 있는 그게 나였어. 나라는 성화별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들을 계속 서술해 가면서 내 오늘의 3월 20일 강의의 나의 모습을 서술해 가는 거죠. 그걸 때는 시점을 나로 잡았다면 내가 본 것으로만 서술을 해 나가야 되지 선생님과 전화를 해갖고 선생님과 통화를 해갖고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확인을 했어요. 하면서 또 쓸 때도 나는 전화를 A 선생님한테 걸어가지고 오늘 선생님 그때 왜 눈물이 그런 거로 아니 왜 반짝반짝했어 하고 물어보면서 그냥 써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 만일에 나 관점으로 쓰다가 갑자기 선생님들의 이 강의일지에 갑자기 선생님의 그 등장을 막 그냥 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점이 변화가 되려면 구조적으로 그게 일치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시점의 변화는 이루어지면 안 되죠. 구조적으로 그 시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작품도 있죠. 그래서 시점의 변화가 있는 작품일 때는 왜 그렇게 구조적으로 시점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왜 그게 효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또 우리 시험인 거죠. 갑자기 오타가 보이네.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시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구조적인 그거와 연결을 시키면서 변화를 시켜야지 갑자기 내가 서술하다가 그 구조적으로 맞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 서술 되면은 그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은 나중에 점차 작품할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장마를 봤어요. 장마라는 작품을 봤는데 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동만이었죠. 보다가 마지막에서 이 동만이가 어른의 관점이 돼가지고 자기의 어린 시절을 경험을 떠올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어른의 관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어른의 관점 됐던 이중적인 물론 시점의 변화도 있었고 관점으로 우리는 시험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소설집에 있는 양 같은 경우에도 이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데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인 거죠. 절망적인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우리의 그런 심리적인 거 보면은 절망적인 상태, 절망의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내가 절망적인 상태인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 구체적인 대상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를 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그 인민군의 비율을 맞추는 막 그러면서 그때 그 상태에서는 인민군의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게 통했지만 인민군이 물러가고 국군이 왔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인민군한테 막 재롱 떨었던 걸 계속하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힘든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미움을 받는 거죠. 결국은 이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이는 소년이 미운 게 아니야. 사실은 죽어야 돼. 오늘도 안 죽었어. 막 그런 저주를 퍼붓는데 그 어른이 그 소년한테 그 소년이 죽길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 현실, 이 절망의 현실에서 소년이라는 대상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미워하는 거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여줄 만큼 미워지는 이 현실 상태에서 절망의 혼돈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니면 작가는 아니면 이 세계, 이 세상은 누군가의 대상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양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장마와 양이 그 관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 왜? 어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동만이나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짝 정리만 해놓은 거고, 작가는 이 순진한 소년, 작중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희생이 되는지, 왜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거를 이 작품의 주제의 의미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살짝 다시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억만 해주세요. 소설 장마와 양의 그런 관점의 문제, 어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진한 작중 인물의 상태를 좀 기억해 주시고, 아홉켤레로 갈게요. 다시. 원래 아홉켤레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예전 교과서에는 주로 장마를 다뤘고 다시 장마가 이 분단의 문제에 종전을 앞두고 다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양과 말씀을 드렸고, 아홉켤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작가의 관심과 작품 분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기영이라는 사람은 이 현실의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실의 나를 거부해요. 거부해. 그래서 나는 노동자도 아니고 노동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폭동에 나는 가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간부로서 왜 주동자가 돼? 그래서 도망가려고 막 하다가 갑자기 탄 택시에서 그 택시를 탔는데 걸린 거죠. 아, 내려와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거의 반 죽고, 이 권기영을 이제 주동자로 했던 그 사람의 대표가 어이구 혼자서 도망가셔서 어디 딴 데서 혼자서 데모하시려고요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보이는 그 모습들에서 이제 막 그 이제 참에 막 쏟아지면서 권기영이 그 모습 보면서 그 느끼는 이제 그 좀 더 스토리 얘기일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권기영이 현실의 나를가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구두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난처할 때라든가 힘들 때, 절망일 때 구두를 바짝바짝 빛내는 그런 모습을 취해요. 그런데 나중에 직선과 곡선에서 구두를 태워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상징적인 게 뭐냐면 현실의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내가 지켰던 자존심, 구두를 태웠어. 그거는 현실의 나를 부정했다가 현실의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행위인 거예요. 그거를 좀 제가 스토리 말씀하실 때 좀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되고, 개인의 내면적 진실, 사회의식이 없는 인물, 권기영이었다가 갈등의 진정성,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 최소한 생명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쏟아진, 막 빗물에 참외가 막 쏟아졌는데 그거를 대마다 먹어요. 얼마나 이 최소한 인간적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작가의 관심은 그렇다는 거죠. 결론은 작가의 관심이 인간적인 삶인 거예요. 인간적인 삶. 그러니까 그거만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웃클레 구두 나왔다. 이 작가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갈등의 진정성이 뭐냐? 인간적인 삶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광주 대단지 폭동이라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삶, 그걸 말하고 있다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야기가, 이 스토리를 듣다 보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기영이 현실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로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스토리 말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걸 달리 말한다면, 시험의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시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현실과 정면 대결을
아까 그 광주 대단지 폭동에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정면적인 대결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볼 때 권기영이 어떻게 현실 접근해 가는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오 선생을 통해서 살짝 암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비를 보면서 이 인물이 현실과 어떻게 대결해 가는지, 그리고 왜 내 생각이 나는 달라, 나와 너는 달라 했다가 나와 너는 같아. 조세희 난소공의 연작에 있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띠는 겉과 안이 구별이 안 되는 그 띠의 속성을 가져온 건 뭐냐면, 나는 너와 달라 했지만 나중에는 나와 너는 같아. 다르다는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현실을 수락하지 못해요. 이 나는 왜 대표적인 대사가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내가 이 빈곤층에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의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실을 수락하면서 사회의 허위, 그러니까 뒷선과 곡선보다는 창백한 중령과 날개 또는 수갑에서 사회의 허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권기영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거를 또 보셔야 되고,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 권기영의 변모와 중요하게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변모. 권기영이 변모를 해요.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는 안동 권씨야. 그랬다가 나중에 변모를 하죠. 정말 도시 빈민의 노동자의 모습의 투쟁의 모습으로 전망이 끝나요. 사회행포에 좌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주권을 샀는데 갑자기 15일 안에 집을 져라. 집을 져라 합니다. 진짜로. 이건 실제 사실이에요. 또 15일 안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몇 년의 징역에 처할 거다. 그거 제가 정리할 거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서 과격분자의 행동을 하죠. 물론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회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받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삶이 바닥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왜 이순경이 나타나가지고 오 선생한테 권기영을 잘 살펴주세요 하면서 보고를 해주세요 했더니 오 선생이 나보고 지금 밀대 노릇을 하라는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순경이 오 선생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감시당하는 거 알면 권기영이 그 양 같은 사람이 갑자기 엄청 과격분자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기 때 그런 거를 막 자꾸 언급을 해요. 그렇게 언급을 하는 의도, 작가의 의도가 뭐냐면, 굳이 이순경이라는 경찰을 가져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과격분자가 된 게 아니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동적으로 했던 거고, 그건 뭐냐면 그 인물이 그 상태에서는 능동적으로 나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시당하면 먹지도 않고 직업도 다 때려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게 말하려는 의도, 작가의 의도는 뭐냐면 일관성 없는 행동. 그 저변에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당국의 주목을 견디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순경이 아주 친절하게 작가가 이순경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하려는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상당히 우리는 중심적이게 보려고 하는 저변에는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 작가의 의도는. 그런데 두 번의 변모를 해요. 두 번의 변모를 한다는 거 중요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기영의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존재. 소시민이기를 원했지만 도시 빈민이었고 도시 빈곤층자였고, 나중에 소시민이기를 원했지만 노동자였던 나, 권기영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중성이 해체가 돼요. 나중에는 빈민, 노동자의 자기 모습을 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달라.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중 인물들의 현실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현실과 정면 대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아웃켤레에 나온 틀이긴 하지만 대부분 모든 작품의 틀이긴 해요. 틀이에요, 사실은. 이 제목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작품에서 이거를 가지고 대입을 시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다른 작품 볼 때 이 작중 인물이 현실 접근 방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머지 작중 인물들과의 이 작중 인물은 어떤 인식으로 나와 너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포인트를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일관성이 없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작중 인물들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다. 그 일관성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틀을 갖고 다른 작품도 접근해 가시는, 또한 체크해 가시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굳이 아웃큘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실제 사건이죠. 광주 대단,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고 68년부터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집 정리 사업의 그 계획으로 광주군에 대단지를 조성하면서 철거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입주권을 산 거죠. 권기영이라는 사람이. 근데 71년도에 8월 10일 사건 발생 초기에는 3만 명 시대, 우리 콘서트에도 2만 명이 모이며 상당히 큰 콘서트예요. 그런데 3만 명의 시대가 몰린 거니까 상당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이 나라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대에 몰렸는데 5만 명이 성남 출장소를 점거하고 다시 10만 명 이상으로 시위 참여 시민이 폭증했다. 10만 명이면 엄청나죠, 진짜. 그래서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아까 막 나중에 조세희의 그 난송을 보면은 쌍라바를 불었다 하는 게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내린 그 지침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철거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쌍라바를 불렀다는 게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 같이 지칭하는 그 말인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요구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3일 만에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의 이야기고,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권경이 이걸 산 거죠. 그런데 대금을 이제 2년, 3년 상환도로 했는데 그 방침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면 그 선거철이 있으면서 토기 붐이 거야. 토지 투기 붐이 일면서 2,000원이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오른 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땅값을 보름 안에 하니까 이 시위대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5개월을 줘도 힘들 판에 15일을 준 거예요. 그리고 15일 안에 집을 주라고 해서 권기영이 무리한 거라는 거 알지만 어떻게든 져요. 우리 좀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면은 돈이 생길 때마다 벽돌 하나씩 사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71년도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돈 없는 사람들이 막 돈에다가 갑자기 끌어다가 보름 안에 집을 줬는데 또 보름 안에 이런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거. 안 내면 뭐 3년에 뭐 징역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게 우리 그 작품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10만 명까지 이상으로 시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동에 물론 권기영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주동자가 된 거예요. 경찰차를 둘러엎고 그 위에 올라서 석유 뿌려가면서 했던 게 포착이 되면서 권기영은 이제 감옥살이라는 거죠.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 오 선생 집으로, 전셋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작품 시작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권기영은
그 뭐지? 감옥을 다녀왔던 그 경험 있는 사람 말하는 그 단어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빈곤층인 거죠. 아주 궁핍한 빈곤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9결례 임무를 아까 실제 사건을 받고 그 실제 사건을 허구를 건기용을 대두를 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짧게 오선세의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로 가요. 아내가 있어요. 나와 아내가 20평짜리 막 힘들게 사는 내 살다가 조금 돈을 벌어 이제 고급 주택가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 시청 뒷산 은행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아들 동준이 때문에. 그런데 동준이가 여기서는 아까 동만이가 나오는데 여기 동준이가 나오는데 되게 난처한 일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사를 가자 해가지고 왔어. 하지만 너무나 좀 빚을 많이 졌고 왔기 때문에 성남에다 집채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을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이러면서 전세 새 방을 놓자 했어. 그래서 이 새 방에 권기용이 이사를 오는데 2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당장 만약에 우리가 오늘 20날이에요. 그럼 20날 이사 오기로 했고 20만 원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4일 땡겨서 16일날 이사를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전세돈도 다 안 가져왔어. 10만 원만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좀만 있다가 제가 전세돈 보증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통보도 없이 4일 땡겨서 이사 왔어. 그런데 더 오 선생이 기가 막혀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오 선생과 나는 그 전에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20평도 안 되는 데서 타타타타 붙어서 힘들게 사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선 이사 가자 하고 20평 균인의 천변불락이라고 하는 그 삶에서 이사를 왔는데 저 정도 돈을 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그 주인이 입장이 된 거잖아요. 오 선생과 아내는. 그런데 이때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인정받는 주인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물론 이순경이 불현듯 오 씨도 권 씨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을 계속 해요. 그게 암시인데 오 선생이 이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힘들게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이렇게 대비시켜가면서 권 선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대비시켜가면서 떠올려요. 그러면서 권 씨를 사랑하게 돼요. 정말로. 그게 사랑이 그 사람의 연민의 감정,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말 돌보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작품이 이어져 가요. 하지만 나와 아내는 처음에는 이 고급 주택가에 이사 온다는 새방을 산다고 이사 온 사람이 이불과 그냥 임신한 아내가 막 뒤뚱뒤뚱 걸면서 짐을 갖고 오고 권 씨가 막 힘들게 짐을 갖고 오는 그게 끝이야. 그래서 오 선생이 권 씨한테 나머지 짐은 차로 옵니까? 그랬더니 웃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막 닦죠. 그때도 아니요, 이게 다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의아해하죠. 그리고 미리 온 것도 그렇고 보증금도 반밖에 안 가져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이 궁핍한 모습을 처음부터 드러내요. 그리고 조건이 이 아내는 자식 2명만 조건했는데 보니까 임신까지 한 거야. 임신했단 말도 하지 않았어. 그거에 대해서 막 붕괴를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오 선생 또한 나는 돈이 필요해서 새빵을 놓은 거지 인정을 베풀려고 새빵을 놓은 게 아니야라고 거부했다가 이 오 선생의 모습 또한 현금이 그리워서 나는 새빵을 놓은 거야 했는데 인정의 모습으로 이 변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 선생 또한 변모를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오 선생의 변모가 나오기보다는 암시를 줘요. 오 선생의 변모의 암시를 주면서 결국 우리 시험의 문제는 권기영의 변모를 문제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비가 살짝 이 작품이 드러나게 진행을 해가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스토리 다시 들어간다면 사복 차림으로 한 이순경이 와가지고 이 권기영의 과거 이야기, 이 사람이 왜 감방을 갈 수밖에 없는 광주 대단지 폭동 주동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또 한 번 오 선생과 아내는, 그때까지 아내는 몰라요. 하지만 놀래죠. 사찰 대상자입니다. 그러니 보고 형식으로 특별한 동태가 있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상한 손님 방문한다거나 쌀의 연탄이 떨어져, 아니면 돈이 많이 생겨,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말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나보고 밀대노릇을 하라는 겁니까? 하고 오수생이가 하지만 나중에는 그 밀대노릇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정으로, 그 다음에 연민으로 봐요. 이 권 선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순경이 말을 하죠. 오씨한테 친절한 이웃이 돼주세요. 밀대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권 씨가 내사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발광 그 직전까지 갈 거예요. 그것도 암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하는지, 그 발광 직전이 어떤 모습인지 나중에 강도짓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나긴 하지만 착하고 양순한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변해요. 하기 때문에 친절한 이웃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이순경이 이 작중인물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한 번 나타나요. 또 한 번 나타나죠. 그래서 그 말을 해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우리 손님들이 많은 작품을 앞으로 고전까지 하게 되면, 특히 고전 같은 경우에는 작중 인물이 한 인물이라도 이름을 막 바꿔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현대 산문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메모를 하는, 체크를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하지만 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한 몇 작품만큼은 좀 전반적인 걸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공부할 게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단편 읽지라도 책 읽기가 상당히 힘들고 한 번 읽어도 사실 안 돼요. 우리 문창과 수업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스킵하듯이 읽고, 나중에는 너가 작가라면 그 작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하면서 읽고, 나중에 그 너가 읽고 썼다는 그 작품을 평론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다시 작품을 읽어라.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책을 봤을 때 처음부터까지 우리는 막 밑줄을 써가면서 나중에는 거의 습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작이 되는 거죠. 똑같이 써보는 연습을 할 만큼 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난해한 작품을 보더라도 내가 그걸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내가 읽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손님들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몇 작품만큼을 이런 틀로 한다면, 우리의 지문은 요약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상당히 요약 줄거리가 나와주고, 짧게 몇 줄 나와주고, 지문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이 있죠. 작성 형식을 주죠. 그 다음에 보기를 줘요. 왜? 어떤 관점으로 봐라 라는 보기를 주고, 아니면 누구의 관점을 나열해주고 작성 형식을 주고 지문을 주는데, 요약 줄거리를 보면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걸 파악하면서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틀로 본다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우리 인강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직강 선생님들 드린 것 똑같이 자료실에 올렸어요. 그 2013년부터 19년까지 자료실에 올렸는데, 특히 현대 산문은 이 요약 줄거리 보고 이 작품 지문을 보면서 작성 형식과 이 보기를 보는 연습만 하더라도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어떤 틀로 봐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그동안 봤던 그 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요만큼의 지문을, 요약 줄거리를 주고 지문을 주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병행을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요 상태로 가겠죠. 우리의 수업 방식이. 그쵸?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홉켤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의 이중적인 모습 변모를 오선생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한 이유가 이 작가가 왜 처음부터 아홉켤레도 응? 건기용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아니 왜 건기용이 주인공인데 왜 굳이 오선생을? 이유는 뭐냐면 오선생의 인물의 변모와 건기용의 인물의 변모를 이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확인하는 거에 수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오선생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선택한 이유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품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앉아서 좀 정확하게 모든 작품에 좀 보는 그 연습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할 건데 제가 좀 앉아서 요 슬라이드를 띄워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민 씨 우리 몇 분이에요? 지금 30분 정도 하셨어요. 그쵸? 그냥 이거 그냥 편집하지 말고 그냥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애매하죠? 그쵸?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그게 진행할게요. 우리 손님들 10분 쉬세요.